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7시간, 영끌, 꽁트 장인, 천회. 먼저 천회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일까요? 지난 16일 방송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이날은 2002년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을 지켜온 서프라이즈의 천회 특집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동안 방송된 에피소드 중 가장 신비하고 또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소유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부터 이상한 가족들에게 끔찍한 죽음을 선물한다는 해리스빌의 저주까지 충격적인 저주 1위는 1975년 6월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그레고리 팩의 아들인 조너선 팩이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쏴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그레고리 팩은 큰 충격을 받게 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돼 있는 영화 촬영을 위해 영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기상악과 그가 탄 비행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추락한다. 이번엔 그가 머물던 호텔 역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계속 그에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자 당시 그가 찍고 있던 영화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영화는 바로 오맨으로 그레고리 팩이 입원한 로버트 손이 양아들인 데미안을 키우다가 그 아이가 사실은 악마의 아들임을 알아챈 후 데미안을 비롯한 절대악에 맞서는 내용을 담은 공포 영화인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6년 영화 오맨을 리메이크한 오맨 2006의 제작이 발표된다. 그런데 오맨 2006의 주연인 리브 슈라이버가 조명 폭발로 부상을 입는가 하며 촬영한 필름이 이유 없이 삭제되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이에 오맨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프라이즈 긴 열정. 본인이 개발한 보호법 덕분에 소금만 입고 설산을 누비며 얼음물에 들어가 기네스북에 오른 아이스맨. 쇼핑카트부터 경비행기까지 하루 평균 900g의 금속을 섭취하는 미스터 이트월. 최고의 초능력자 1위. 맨손으로 소시지를 굽는 루마니아 54세 남성 슬라비사 파즈키치. 그는 양손으로 전구와 연결된 선을 잡기만 했는데도 전구에 불이 들어왔고 쇠막들을 손에 잡고 이를 물에 담그자 얼마 후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라. 일각에서는 그의 능력이 그가 앓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외배엽 형성 이상 장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외배엽 형성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슬라비사처럼 전기를 제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일요일 아침을 재미있게 열어준 만큼 남다른 감회로 천회를 시청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진짜 몇 개월 하고도 폐지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20년이라니 서프라이즈도 엄청난 장수 프로그램이네요. 앞으로도 일요일 오전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회 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서프라이즈 1000회 축하합니다. 서프라이즈 20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언제나 심심한 일요일 아침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1000회를 함께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000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목처럼 서프라이즈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해왔다는 거. 천회 방송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저는 그 힘이 스토리에 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천회 방송 특집에 나왔던 게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뭐 저주, 초능력자, 이상현상, 동물 이야기, 언빌리버블 스토리. 아마 이 카테고리만 들어도 좀 궁금증이 확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들로 많이 묶여져서 이야기가 전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적 자산으로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1000회 동안 소개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좀 우리가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능 프로그램이 천혜를 맞이했다라는 게 무엇보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예능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천혜까지 이끌어왔다는 것 부분에서 원동력을 좀 파헤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날 천혜 특집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저주, 초능력, 미스터리 등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장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원초적인 호기심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 선택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발굴된 소재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가 중요한데 서프라이즈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는데 첫 번째는 재현 배우들의 어떤 진정성 있는 연기 그리고 그 연기와 역설적으로 엉성한 배경.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해외 사례인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 국내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낀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전 두 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흥미로움과 감동 이 두 개의 축인데 이날 주제로 보여줬던 언빌리버블 스토리에서 보면 안장원과 백제 한조 간의 그 러브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사부가를 불렀던 그 순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었고 좀 좋았던 코너는 저는 재현 배우들의 에피소드를 모아놓았던 썰터뷰였는데요. 거적대기 입고 있었던 촬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영하 25도 정말 추운 날 물을 내려오면서 딱 얼었어 진짜. 일반 분들 중에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제 인생에서 서프라이즈는 나의 가장 나 눈물 저희한테는 서프라이즈가 그냥 젊음이고 열정이고 뭐. 사실 이 재현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게 그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재현을 하면서 매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이 배우들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20년을 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뭔가 꾸준한 성실함이 주는 감동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영끌인데요. 유우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지난 11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춘들의 고군분투를 다루었는데요. 대출부터 갭투자, 경매의 코인까지 2030 세대의 아슬아슬한 부동산 영끌 현상을 심도 있게 파헤쳤습니다. 지난해 5월 김진현 씨는 이 집을 약 4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영끌을 한 거죠. 예. 지금 2억 9,700 정도.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 그러다 보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지역에 젊은 층의 영끌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부모 찬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집을 장만하지 못한 청년들은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험자들의 세계로 알려졌던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20, 30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민 씨는 지금까지 6번의 부동산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6월 달에 경매장 갔는데 38명 넘게 오고 아파트 이런 걸 보고 지금은 너무 광기다. 부동산 경매에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 지인분들, 자식들이 이제 경매 막 질러놨다가 사고 쳐가지고 수습 페달을 하고 저 찾아온 게 저번 달에만 3건 같거든요. 그 사고란 게 뭐예요? 세입자 대항력 계산 안 하고 낙찰한 거. 낙찰을 5억짜리 물건을 6억에 받았는데 세입자한테 4억을 줘야 된다는데 눈이 안 들겠어요? 그게 10억이 되는데. 정확히는 4.62평이고 매매가는 6,600만 원이었어요. 동환 씨가 들인 돈은 1,100만 원. 전세를 끼고 이른바 갭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싶었던 매물이 요거 딱 하나였어요, 사실. 근데 갭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리스크가 있죠. 20, 30대의 거래 중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 비율은 약 60%가 넘습니다. 33살 신정우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2억 원 더 늘렸습니다. 20억이 되어버리니까 30억, 40억, 50억까지도 갈 수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하락장에는 어디를 넣어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가진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고시원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청년들 꿈들이 내 집 하나 구하는 그게 꿈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집을 못 사니까. 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사는 2030 세대의 절박한 행동을 대표하는 참 씁쓸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날 PD수첩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이번 방송에 많은 공감이 되네요. 주변에 있는 20대 중 저런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투기꾼 욕만. PD수첩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뤘네요.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실질적인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처럼 M4세대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한편 뚜렷한 대책 없이 안타까운 현실을 전한 것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PD수첩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반응 중에 이제 뭐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라는 뭐 비판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영끌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되지 않았었던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2030 세대의 주거난 문제를 다루면서 영끌을 다루긴 하지만은 이걸 단순히 어떤 세대로 그냥 동일시하진 않거든요. 영끌도 사실은 가능한 사람만 가능하다. 대출을 받건 증여를 받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했어.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 편법 중이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중요했어야 하는 데는 중요했죠, 그죠? 그것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 세습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청년 주택 문제가 단순히 공급 물량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경제 성장기에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쌓은 부가 이제 대물림을 하고 있어서 청년 주택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것들을 이번 프로그램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특히나 40만 건이 넘는 그 2030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로서 보여줬던 거는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들의 어떤 주택 구매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든지 또는 25세 미만들이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비율,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100% 내 자본으로만 수억 원대의 그 집들을 구매하는 비율,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주택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고 안정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좀 더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들, 실태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방송해 주실 때 아마 이런 청년 문제들이 조금은 더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송 보면서 이제 M4 세대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 보니까 함부로 이 말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M4 세대 그러면 마치 이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 방송을 보면 본인들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환경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서 너무 안타까웠고, 특히 코인 투자를 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청년의 이야기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무엇이 이렇게 이런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극단으로 계속 몰고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방송이 좀 많이 보여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꽁트 장인입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을까요? 1월 12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꽁트의 꽁트를 무는 이야기 특집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김대희, 이수지 씨 등 4명의 코미디언들과 주기자 캐릭터로 꽁트계에 떠오르는 신예가 된 배우 주현영 씨가 출연해서 다채로운 개인기와 함께 꽁트 장인들의 배꼽 스틸 토크가 펼쳐졌습니다. 성대모사 할 때 뭐 금기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을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네. 봤더니 두 형인가 할아버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피해줘야 돼. 그렇지. 아무리 내가 할아버지를 더 잘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피해줘야 돼. 나 할아버지끼리 얘기를 나누면 어때요? 오일남 할아버지끼리 얘기를 나누면 좀. 아니, 자네가 여기 나와서 오일남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뭐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자네가 여기 나와서 내 캐릭터를 뺏어가려고 했지. 우리가 이거 웃길 때까지 해야겠지? 아빠 코끼리가 아들 코끼리 찾는. 그래. 코끼리 진짜 소리. 저봐 좋아하잖아. 마지막으로 또 있어. 영미의 원픽. 생도 도마뱀. 도마뱀 거지. 자, 도마뱀이야. 야, 쇼가 장난 아니네. 저렇게 걸어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화제 캐릭터인 주기자 저희. 네. 그러니까 한번 좀 보여줘요. 자, 주기자.
주 기자. 아, 이분이야, 이분? 이분?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예인들 이거 좋네. 제 시작을 해야 돼서. 예.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 기자가 간다의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네, 꼰대이님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꼰대희. 예. 구독자 1000만. 개그 콘서트 부활. 와, 이거 진짜. 야, 이건 진짜 정확하게. 개그 콘서트 부활로 하겠습니다. 꼰대희 채널 구독자 1000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저 개인의 한 명한테 국한되지만서도 개그 콘서트가 부활하면은 내가 그래 좋아했던 개그맨들을 다시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진짜 주현영 너무 좋아. 진짜 뜰 수밖에 없는 끼와 실력이네. 김두영님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지금까지 크게 두각을 못 내고 있었지만 이 계기로 흥하실 듯. 정통 코미디랑 무명 발굴의 현 예능 트렌드까지 담아주는 예능이 어딨어. 같이 늙어가길 바란다. 라디오스타 포레버. 끼와 실력이 출중한 출연자들의 개그감에 보는 내내 즐거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것이 시간 순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 번 웃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방송이 끝나더라고요. 이날은 정말 진행자와 출연자의 구분이 없었던 시간 같아요. 약간 개그계에서 말라깽이 캐릭터거든요. 그쵸. 단골이네, 내가 보니까. 준영에 비하면. 선배님은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내가 얘기해줄게. 3초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정말 소제목처럼 꽁트가 꽁트에 그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김구라 씨가 그렇게 출연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넋을 놓고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잘 볼 수 없는데 이날은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주 기자가 안영미 씨와 함께 그 뉴스 진행하는 그 꽁트를 보여주는데 야 저러다 침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김구라 씨가 아주 그냥 푹 빠져서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신선한 꽁트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좀 어떻게 배를 잡고 약간 그 살에 들리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 킥킥대면서 웃는 경험을 했어요. 김두영 씨가 최민식 씨 성대모사를 이제 EDM 맞춰서 소위 EDM이라고 하는 그 개인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에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까르르 웃게 됐었거든요. 그 MC들이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워서 뭘 시켰는데 또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뭐 예전에 좀 자기 능력만 믿고 좀 나태하게 있었다가 좀 아이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뭐 난감했었던 그런 약간 되게 짠한 이야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좀 라디오스타의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라디오스타가 출연자에게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좀 토탈 패키지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청자 댓글에서도 있었던 거지만은 라디오스타의 미덕 중 하나는 되게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그들의 이제 예능 시장 진입을 돕는 등용문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신예들에게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어느 순간 재미를 넘어서 약간 존경심까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그냥 놓치기 쉬운데 탁 캐치해서 그거를 개인기로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대희 씨 같은 경우에 본인 이제 장인어른께서 부산 분인데 부산 그 특유의 억양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캐치해서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로 만들기도 했고 또 이수지 씨가 선보인 아줌마 연기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마트 가서 뭐 오늘 대구 나갔습니다. 대구 가세요. 누구 닮았네. 네? 있어요. 저 뒤에 카트 미는 사람. 저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떠올라요. 그 정도로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이 웃음을 정말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개인기가 조금 더 일회성으로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개인기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7시간인데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예, 1월 16일 방송된 탐사기 엑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기자가 총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나눈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작년 7월 6일 김건희 씨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통화 가능할까요? 아니요, 제가 당분간은 그 언론이나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곧 끊을 것 같던 김건희 씨는 대뜸 이 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있었고 그때 서울의 소리에서 그때 그 백은종 선생님께서 예. 저희 남편 예. 그때 막 그냥 해가지고 막 거기 어디죠 뉴스타파 찾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제가 딴 사람 이름으로 후원도 많이 했었어요. 당시 윤 후보를 감싸준 데 대해 고마움을 느낀 김건희 씨가 차명으로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통화는 이후에도 5달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들어보니 첫 통화부터 기자 신분을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애초엔 이명수 기자가 속이고 접근을 했다는 반박이 있었는데 좀 전에 들으신 말이 첫 통화의 첫 마디였습니다. 기자라고 밝혔고 그 상황에서도 전화가 17분간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이뤄진 통화에서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요. 두 번째 통화에서 바로 우리 캠프로 오라고 했는데 전체 녹음을 보면 이런 제안을 상당히 여러 차례 하더군요. 네, 법원에 제출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가 윤석열 캠프에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김건희 씨가 먼저 이명수 기자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확인해봤더니 모두 20여 차례에 이릅니다. 특히 김건희 씨는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좀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그래 알겠어요. 여기 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네. 빨리 보내서 그거 하라 그럴게. 김건희 씨는 정치권의 미투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보석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으니 직접 반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저녁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캠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또 미투 발언에 대해선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방송에 앞서 국민의힘 측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7시간의 통화 내용 정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녹취록 틀어주기만 할 게 아니라 팩트체크도 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냥 틀어주는 데서 끝남. 너무 기대가 컸나 보네요. 오늘 약하게 보였지만 공영방송으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에 있는 스트레이트 팀의 고심한 방송임을 알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봤을까요? 이 기대가 컸던 만큼 이 방송이 내용이 별거 없었다라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자와 나눈 이야기를 그 육성 자체로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평가는 다양하게 엇갈릴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 이후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대선 전국에 분명히 중요한 이슈를 던진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언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큰 숙제를 하나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제공받아서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을까. 앞으로의 보도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돈을 빌미로 해서 이제 그 기자를 대선 캠프로 영입하려 하는 그런 이제 코멘트들이 있었고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게 적절한 발언인가라는 걸 따졌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저는 공적 가치가 있는 폭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도로서 저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남는 것이 본인들의 취재 소스가 아닌 인터넷 매체에서 받은 소스를 그냥 틀 거라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취재들과 장치들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투 운동에 대한 폄하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들리게 됐을 때 그 갖게 되는 트라우마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MBC가 이걸 그대로 보도하는 게 맞느냐. 분명히 보도를 안 하면은 이제 공론할 수는 없죠. 그냥 다만 그렇다면 그냥 이것도 그냥 시청자분 듣고 판단하세요. 알아서 판단하세요는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 건은 이러이러한 진실이 있었고 어쨌든 이거는 되게 명백한 2차 가해성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유의를 바랍니다. 라고는 저는 그런 안전거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로서 얼마나 그런 이제 본인들이 공적 가치를 입증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무책임한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스트레이트 보도의 후폭풍을 통해서 대선 전국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조금 더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